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온라인 상영 큐레이터를 맡은 최주용입니다. 오늘은 별별 시네마 14번째 작품으로 영화 아기도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정재훈 감독님께서 나와주셨고요.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이나 감상평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함께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질문이나 감상평을 올려주시면 거기서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셔서 영화 관람권 한 매씩을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아기도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 감독님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시기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서울에 상경하기 전에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부산에 살던 아파트가 굉장히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였지만 밤이나 혹은 새벽 시간대에 어떤 주민들끼리 갈등하는 그런 소리들 혹은 뭐 다투는 소리들이 굉장히 이제 약간씩 들려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졸업 영화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구상해서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이 영화 아기도와 같이 암울한 미래상을 디스토피아라고 칭하는데요. 이게 여러 컨텐츠에서 뭐 전쟁, 세균 혹은 뭐 환경 오염 같은 걸 소재로 해서 이런 사회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 감독님께서 선택하신 거는 핵발전소 사고예요. 그 최근에 드라마로 만들어진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사고도 떠오르고 역시나 최근에 실제로 벌어진 후쿠시마 사고도 떠오르는데 그 이처럼 다양한 사건 사고 중에서 핵발전소 사고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 이 영화를 구상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 간에 공통적으로 이제 어, 일어났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이 영화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재해들을 이제 검색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어, 핵발전소?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어떤 작은 마을에 영향을 끼친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다툼 같은 것이 잘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핵발전소 세팅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설정을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영화에서는 굳이 다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드문드문 땅이 흔들리고 온도가 오르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걸 참고하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화상의 설정인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설정 자체는 뭔가 핵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들에 대한 고증을 철저히 거친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유년 시절 때 좀 했던 게임 중에 콜 오브 프리피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게임에 보면 이제 핵 폭발 그러니까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프리피아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명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열폭풍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빨간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을 집어넣는다면 이 암울한 세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세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인공들이 일종의 어떤 개토같이 갇혀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원전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한 건지 이 가족들은 사실 그 어떤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어, 애초에 구상을 했었을 때, 지금 가족 중에서 사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세팅을, 전사를, 썼던 바로는 아버지께서 핵 발전소에 근무를 하시다가,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드문드문 알고 있었던 정도인데 그러다 사고가 일어나고 아버지는 거기서 그 사고를 막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세팅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게 사실 영화에서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 가족 관계가 좀 재밌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근데 안녕하세요 효성이요 백인성입니다라고 지금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백인성 군은 극 중에서 가족의 막내 아들로 나왔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디스토피아란 어원을 정의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어두운 미래상 이건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정말 무서웠던 게 영화 초반에 주인공의 효진과 그리고 동생 효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효진이 효성의 공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디스토피아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아니 사실 거기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저 상황에서 학교 공부를 가르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납득이 되고 그거를 납득하고 있는 저 자신도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근데 바꿔 생각하면 언젠가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공부를 이어서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영화의 톤 앤 매너상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장면이 영화 아기도의 어떤 설정신 다음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내용의 첫 시작인데 이 장면을 첫 시작으로 고르신 이유와 혹시 부연 설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 장면에 대한 이제 참고는 이제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부산까지 이제 라인이 밀려서 내려오고 그 라인이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야학을 세워가지고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옛날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나라가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또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학구열이 정말 높구나 하는 생각에 이 장면을 처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이러니를 의도한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전반적인 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던 측면도 있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그 중반 초중반에 들어서면은 이제 얼음에 대한 설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암시, 포어쉐도잉 이런 거라 하죠. 그런 것을 의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얼음과 이 공부 가르치는 장면이 첫 장면인 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금 다시 한번. 그 중간에 이제 얼음에 대한 세팅이 너무 급작스럽게 등장하면은 뭔가 납득이 안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학 문제 이제 얼음 문제, 물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응용해서 집어넣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감독님들이 그런 식의 계산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얼음이 갑자기 나와도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설정들이 지금 김원영님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사교육은 엄청나요. 엄마로서 전 100% 이해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 김원영 님도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가족이 좀 묘해요. 이게 엄마 역이 종복이죠. 예. 종복이 딸 효진보다는 효성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들 바라기 부모인가?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아까 아빠는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사고를 막으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종복과 효진은 왜 지금 그런 상태인 건지 이 지금
존버의 캐릭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가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사실은 2순위는 엄마죠. 엄마고 3순위가 딸이 됐는데 그 2, 3순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밖에서 얼음을 구해야 되는 성인으로서 싸울 수 있고 얼음을 구해야 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기에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제 각자 이제 무기를 챙겨가지고 얼음을 구하러 난투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500여일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엄마와 딸의 그런 사이가 점점 처음엔 협조였다가 나중엔 점점 틀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를 다 완성하고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서 많은 말들을 들었었는데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그 전근대적이고 예. 엄마가 아들만 아끼는 모습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그래서 이 모습이 납득이 사실 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제가 어찌 보면은 좀 공력이 부족해서 설득을 좀 못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긴 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종복과 효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일종의 뭐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면 사람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이제 뭐 생존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아들 효성에게는 그래도 지극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음, 오, 영재농업님께서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엔딩의 가위바위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 엔딩 가위바위보. 어,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엔딩 지점까지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 그렇게 시나리오를 노트북을 앞에 두고 이제 밤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불현듯이 가위바위보라는 소재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를 처음과 끝부분에 이제 집어넣고 시나리오 쓰게 됐던 건데 그 의미는 사실 가위바위보라는 거는 확률 게임인 동시에 사실 사람들이 그 확률을 계산하진 않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운의 영역에 좀 더 가까운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뭔가 엄마와 딸이 이제 운의 그 얼음을 누가 구하러 갈 것인지를 맡겨가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어떤 감정이 상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배제시키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위바위보라는 과정이 사실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해서 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가위바위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래도 효성은 아직 때묻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계속. 근데 먼저 가위바위보를 제안을 하는 그게 되게 웃으면서도 되게 슬픈 이 악몽이 이런 식으로 전수가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목에 아기도라는 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그 맨 마지막에 아들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이제 제안하는 그 까닭은 사실 전 되게 단순하게 봤거든요. 사실 아이가 어른의 행동을 그냥 아무 선하게 판별 없이 따라하듯이 가위바위보를 그냥 어른들이 그냥 이때까지 써온 방법이니까 그냥 자기도 이 게임의 일원이 되어서 제안을 하겠다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배우님들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단편 영화의 특성상 어떤 스펙타클한 장면을 보여주기는 어렵고 결국 이 상황에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거는 여기서 배우들의 표정과 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 효진 가족은 물론이고 1501호 아저씨까지 되게 극단으로 간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분만 골라서 질문 드리기보단 좀 전반적인 캐스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배우를 섭외하신 데 있어서 이 작품에 있어 뭐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신 게 있는지. 어,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배우의 어떤 확고한 이미지를 두고 쓰는 편은 아니에요. 편은 아니고 사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캐릭터가 계속 바뀌니까 저희가 그걸 확정하고 써버리면 나중에 그 배우님을 원하고 원해서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배우님이 안 된다 했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주안점을 둔 것은 일단은 어, 효진이란 주인공 캐릭터는 굉장히 어, 그 외향에서 굉장히 피곤한 피곤하고 아주 졸립고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캐스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엄마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초에 설정이 이제 장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생활력 강하고 장사 일을 하시다가 이 지경까지 오시게 된 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어찌 보면 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엄마들의 캐릭터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고 어, 효성 아들 역 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에 나오면 보면은 그 양양이라는 사진 찍는 캐릭터 있잖아요. 되게 사진만 찍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 결말부에 제일 어른처럼 해버리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 이미지에 가까운 배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히 악역같이 보인다기보다는 여기에 굉장히 오래 살아온 그런 캐릭터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배우 부분을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비슷한 지점이 있네요, 진짜. 그 1501호 아저씨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분이 먼저 선점한 건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늦게 와가지고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쪽수가 많아도 그렇지 가장 얼음을 가장 더 큰 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어찌 보면은 가족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완전 도둑이죠. 지금 제재님께서도 영화에 몰입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가족의 생존이 달린 게 녹아서 사라지는 얼음이란 소재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처음에는 얼음이 아니고 약품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약품이란 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고 한 것도 있는데 얼음은 사실은 그 아이스박스나 그런 곳에 보관을 하더라도 굉장히 유한하고 없어지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은 나중에 물이 돼버리고 물이 되면은 효용 가치가 없어지고 그런 점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얼음이라는 그런 물건을 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얼음이라는 게 물이라는 게 결국에 증발돼서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어떤 생존에 대한 그 느낌을 더 살려준 것 같아요. 약통이었으면은 그죠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도 길고 이 효진과 1501호 아저씨의 결투 장면이요. 이 액션 장면 연출이 저는 참 어렵던데 정말 잘 연출하신 것 같아요. 혹시 대역 쓰셨나요? 아니면 이게 배우분들이 모두 직접 하신 건가요? 배우분들이 모두 다 직접 하셨고요. 사실 저도 액션 영화를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빌라를 한 달 동안 빌릴 여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소품들을 세팅해 놓고 누가 어떤 동선에서 어떻게 엎어질 것인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본 촬영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거는 1501호 아저씨를 맡으신 김만기 배우님께서 이제 상업 영화에서 액션 배우를 여러 번 하셨다 보니까 어떻게 타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맞는 자세를 취해야 될지 현장에서 거의 스턴트 코디네이터
디렉터처럼 많이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액션 장면이 있는 걸 감안해서 혹시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어 사실 그거를 감안해서 캐스팅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극 중에 액션 장면 사실은 등장하는 게 한 길어봤자 1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은 그런 인물 간의 긴장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먼저 고려하진 않았었고 대신에 이제 어, 나중에 아저씨 배우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액션 영화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뭐 현장에 무술 감독이 원래 있으셨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잘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천운이 달라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게 바닥에 피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미끄러질 수 있는 좀 다소 위험이 있는 장면이라고 보였는데 뭐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미술 감독하는 친구가 굉장히 매 이제 세팅 끝날 때마다 이제 청소도 계속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재세팅도 해주고 해가지고 안전상의 위험은 거의 없이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네, 아까 질문하셨던 제재님이 소감을 또 올려주셨어요. 이 영화에는 절대적인 악도 없고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목 아기도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한 생각이고요. 김현우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극장에서 한 번 보고 또 이렇게 보니 안 보였던 게 느껴집니다. 영화제에서 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혹시 극한에 몰린 사람의 심리 묘사에 있어 대사나 연출에 어떻게 따로 참고하신 건 있는지 배우님들이나 연출팀에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혹시 참고하신 영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심리 위주로 참고한 영화는 어 굉장히 의외일 수도 있지만 에이리언 3를 참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 에이리언 3편의 세팅을 보시면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감옥 안에 재소자들끼리 갇혀 있고 그 재소자들끼리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세팅인데 그런 세팅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영화를 제 기억으로는 그 배우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톤에 맞춰서 좀 더 어찌 보면 냉소적일 수 있는 그런 연기 톤에 맞춰서 좀 더 배우분들한테 연기를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촬영과 편집도 진짜 제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를 보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웰메이드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주안점을 두신 부분, 참고하신 부분이라든가.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데이비 핀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핀처 영화를 보면은 사실 편집 템포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대사 간에 거의 대화씬이 전투씬이라고 해도 불과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했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이제 편집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고 촬영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게 처음 찍어보는 2, 3, 5대1 비율의 영화인데 사실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고 그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백그라운드에 이제 배경을 채워넣은 만큼 인물의 어떤 블로킹도 굉장히 신경을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촬영 감독 친구와 함께 콘티를 짜고 촬영을 진행했었습니다. 촬영 감독님은 아까 이게 그 영화과 졸업 영화라고 하셨는데 역시 같은 동문. 네, 동문입니다. 되게 컨티뉴이티를 굉장히 많이 신경하셨나 봐요. 진짜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2.35대 1인데 이게 사실은 그 화면을 채운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킹으로도 되게 꼼꼼하게 채우지 않으면 바로 허점이 드러나는 레티여가지고 제재님께서 또 한 달 동안 빌라를 빌리셨다니 노고가 느껴지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영화에서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랄까요?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우리 아들 역할을 맡았던 백인성 배우의 이제 단독샷 가위바위보를 제안하는 그 단독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물이 굉장히 그때 힘이 되게 실리고
인물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그리고 제가 그런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 뭔가 원경과 근경을 동시에 활용하는 장면들을, 쇼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의도하고 연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도 그게 이 영화를 누군가한테 설명한다고 하면은 그 장면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그 가위바위보를 제외하나는 그 효성의 얼굴 이게 진짜 아귀도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오, 제재님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거가 좀 궁금했거든요. 다리 떨지 마라는 대사가 너무 인상적인데 이게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이 대사를 어떤 의미로 쓰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대사가 죄송합니다. 모든 대사가 어, 영화의 주제 의식과 긴밀히 연결되는 건 아니고, 가끔씩 영화의 재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펀치라인처럼 집어넣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리 떨지마에 얽힌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 사실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 부산에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되게 가끔씩 일어나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랑 같이, 그때도 신기하게 어머니랑 수학 공부를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랑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책상이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책상이 떨리다가 저는 어머니가 다리를 떠시는 줄 알고, 어머니 다리 떨지 마세요, 복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나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주민분들이 다 밖으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지진이 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영화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감독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 때예요?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쯤 나이였을 겁니다. 오, 경험담이구나. 오, 대사가 만들어진 과정이 너무 귀엽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이걸 제가 감독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유토피아를 다루는 영화는 사실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린 왜 디스토피아에 열광하는 걸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감독님은 그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사실 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뉴스를 보면은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 전 세계적인 이슈들, 테러나 기아,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관객분들이 그런 현실을 반영한 영화들을 보시면서 다시 현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유토피아 영화보다는 디스토피아 영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좀 더 밀접하다고 느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던졌는데 네, 김현우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장면에 다 담지 못한 많은 고민과 노고가 있으셨네요. 흐름상 삭제한 장면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편집상에서 혹시 삭제된 장면이 있나요? 네. 2씬 정도가 없어졌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씬은 이제 어, 얼음을 반장이 훔쳐갔다고 알게 된 엄마와 딸이 이제 아이스박스를 열어서 그 아이스박스에 물만 있는 걸 확인하고서는 백에서 찍은 OS 샷으로 이제 반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죽여야 되고 이 분노를 표출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었고, 두 번째 씬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가족이 반장의 집으로 향할 때, 집으로 향하기 전에 이제 그 동네 주민을 복도에서 만나서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두 장면이 삭제된 이유는 사실은 영화의 속도감이 사실 가려다가 말고 하는 그런 속도감이 되게 부족해서 페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네.
벌써 시간이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감독님 최근에 지내시는 근황과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사실 아무 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있었고 대신에 어, 영화 음악이라는 것에 되게 흥미가 생겨서 제가 작곡을 좀 세 발의 피지만 독학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하고 동문들의 졸업 영화나 학부 영화의 영화 음악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뭐였죠? 그게, 아, 네, 그겁니다. 네네. 그건데 네. 원래 음악을 하셨어요? 어, 피아노를 배웠긴 한데 뭐 미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실 이 영화 음악을 제가 공동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흥미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독학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영화에 들어간 음악도 직접 작곡하신. 작곡은 공동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엔딩 크레딧 보면 아시겠지만 저의 동문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좀 재주가 많으신 제재님께서 작곡이라니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감독님 음악 영화도 기대돼요라고 말씀하셨고 김원영님도 역시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그 이벤트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두 분을 이제 선정해 주시는 건데 감독님 이 중에서 두 분을 좀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김현우님. 네, 김현우님과 재재님. 네,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아기도는 내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고요.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인천 N방송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아기도의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재훈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2주 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